김원준 선생님 이어주세요. 네. 네, 김원준입니다. 촛불 집회하고 연관해서 이제 그 토론물을 써서 보내드렸고 또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굉장히 제약된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사실 토론이라면은 뭐 열린 광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활발히 주고받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공권력이라는 민영하에 사실은 그 자본을 옹이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경찰들이 보통 하죠. 어묵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그마한 집회라도 가지려고 하면은 원천봉쇄 형태고 그것이 지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금 현 정권이 집회의 자유를 탄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맞서서 지금 끊임없이 촛불이 이어졌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세계 철학대회에서도 주제를 철학 발표를 이 촛불 집회 문제를 가지고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문제의식이 여기 발표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서술 내용은 다르긴 해도 중요한 거는 이 촛불 집회의 어떤 대상이 무엇이냐.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겠지만은 그 뒤에 확실히 초국적 거대 자본이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을 규정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촛불을 드는 사람들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초국적 자본을 근본으로 해서 촛불의 대상이 되고 있고 주체의 다양성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농민 그리고 비판적 지식인이나 아줌마들 그러니까 주부들이라든가 우리가 촛불 소녀만 얘기하는데 사실 초반에도 촛불 소녀뿐만 아니라 촛불 소년들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저는 그러한 현상을 주체 문제에 있어서 촛불 집회의 주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대상으로 해서 고정된 주체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새로운 어떤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가 지니고 있는 그동안의 과정 중에서 이제 돌아보면 굉장히 평화지향적인 거죠. 집회를 연 사람들 자체가 폭력에 반대하는 게 일단 다수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권은 폭력을 저지른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냥 평화가 아니라 치열하게 저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촛불은 또한 저항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 그것 자체가 아까 이제 노는 문제가 좀 나왔는데 축제의 의미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축제의 의미가 기존의 운동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장을 여는 거고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혁명적 조짐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촛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5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촛불이 꺼지는 현상, 가능성으로서의 그 다음에 축소되거나 현상 유지되고 확대되고 또 권력 교체까지 이루는 이렇게 해서 한 5갈래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촛불이 전망에 있어서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이게 쉽사리 꺼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엄존하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촛불의 진화 과정을 이제 거치고 그 다음에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신공안정국이라고 불려지듯이 학문 사상의 자유가 없는 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모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되는 거고, 촛불 집회를 사수하는 것, 그거를 꺼지지 않게 계속 촛불을 밝히고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미에서 이제 촛불을 우리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촛불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쟁점 중에서 여러분 대의민주주의를 진보적인 학자들도 내세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러죠. 근데 촛불 집회는 새로운 민중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원초적 형태라는 점에서 그것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정부와 사회, 지식정부와 사회라는 게 우리 사회에 상당 정도 그 기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촛불 집회를 사수하는 것, 그거를 꺼지지 않게 계속 촛불을 밝히고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미에서 이제 촛불을 우리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촛불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쟁점 중에서 여러분 대의민주주의를 진보적인 학자들도 내세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러죠. 근데 촛불 집회는 새로운 민중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원초적 형태라는 점에서 그것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정부와 사회, 지식정부와 사회라는 게 우리 사회에 상당 정도 그 기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존의 진보적인 정당들 자발성이나 자연발생성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실제 참여해보면 기존의 진보적인 정당,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정당, 그 다음에 각 진보적인 사회단체나 또 노동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100일 넘게 이렇게 또 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분들이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편하고 지역 촛불 문제는 최소한 동단위, 도시에서는 동단위에서 어떤 촛불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촛불연합이 만들어지고, 또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도 최소한 몇 단위 정도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사회의 민중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보셨죠?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이거는 바로 여기 아래로부터 대안을 이라고 해서 한국사회포럼 2008 이라고 하는 대토론회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게 과거의 그냥 토론이냐,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우리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될 그런 내용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이죠. 예, 반대, 저지,
국회 비준, 반대, 저지, 이런 운동들을 2006년부터 전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군사적 그 위기, 전쟁 위험에 빠지는 것도 바로 이 한미 FTA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닌 거죠.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 문제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대담을 나눴었는데 협상 중일 때 2007년 3월 30일입니다. 이때 그 30일 협상 중에 토론했던 내용 그리고 31일 새벽에 또 그 대담했던 내용 이것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3월 30일에 2007년 3월 30일에 나누었던 대담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그 지적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방송을 보겠습니다. 오고 가는 분위기를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타결 선언만 하고 구체적인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논의를 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일반적인 협상에서 그 흔히 나타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현재 한미 FTA 그 협상 과정 자체가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듯이 이미 한참 잘못 진행되어 온 것을 어떻게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현재 협상이 그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 늦은 시간에 이거 TV를 이렇게 시청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왜곡된 그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 당장이라도 그 협상을 좀 중단하고 일정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계속해서 참여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쟁점들은 어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협상 진행 과정을 이제 8차 협상 이후 그 고위급 협상까지를 이렇게 지켜보면 그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미국이 과도할 정도로 그 우리에게 그 많은 부분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그리고 거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웬만큼 주고받는 형태가 돼야 될 텐데 흔히 빅딜이라 그래가지고 큰 거래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주고 우리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는 미국이 좀 더 많은 것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쇠국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자동차에서 지금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요구가 어느 정도나 관철될 수 있을까요? 전문 이제 연구자들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말하자면 쇠고기나 농산물을 이렇게 그 거래하는 그러니까 크게 거래하는 뭐 빅딜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쪽.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에서는 그 수입을 그 여기가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한국이 그래서 이제 수입을 그 늘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협상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세부적인 항목 하나하나보다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돼 왔고 협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그것이 중간 과정에 얼마나 졸속으로 밀실 협상이 이루어졌는가 정부 공개 같은 경우 자동차 업계의 이해관계가 과연 얼마나 반영이 돼서 현재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그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많은 이해관계를 잘 수렴해가지고서 그 제안을 해야 그 협상력도 있을 텐데 그렇게 진행 못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중단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협상을 중단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자정쯤에 일단 어떤 결론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 선언이 되고 나면은 그 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첫 단추가 바로 4대 선결 조건 문제, 그러니까 쇠고기를 비롯한 뭐 자동차라든가 의약품, 스크린 쿼터 문제, 이게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거를 미리 내주고서 협상이 진행된 것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협상이 체결된다고 해도 그것이 국회 비준을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회 비준 문제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미 FTA 저지를 위해서 147만 명이 넘는 국민 소명이 국회 비준 문제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미 FTA 저지를 위해서 147만 명이 넘는 국민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부터 진행된 밤샘 단식 농성, 그 추운 날씨에 그렇게 농성하면서까지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숙고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협상 그리고 협상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태 원장님. 네. 그리고 김원열 교수님.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특보 시간에 또 계속 못 다룬 얘기는 나누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아주 크고 또 끊임없이 FTA라든가 TPP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 3월 31일 날 새벽인데요. 협상이 이제 결렬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나눈 대담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실제 2011년 국회 비준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지금 불과 5년 정도뿐이 안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예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나가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정치 군사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된 서적인 바로 한미 FTA와 한국의 선택, 이 부분을 나중에 시간 되면 살펴보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서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원일 교수님, 협상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양국이 이제 장관급 협상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쟁점들이 어떤 것으로 보이나요? 아무래도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의 문제거든요. 네.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하느냐. 예컨대 미국이 우리에게 큰 시장이듯이 미국에게도 우리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지금 선뜻 결렬 선언을 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시점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모처럼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전에 절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인 존재로 만드는 방법은 영향을 미쳤던 그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인 존재로 만드는 방법은 왜냐면 세계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요번에 협상 그 결렬 선언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여유를 갖고, 우리에게 몇십 년간이나 영향을 미칠 이러한 그 협상을, 이렇게 시급하게, 그리고 이렇게 밤늦게, 그렇게 해서 타결한들, 그게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참 의문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보통 국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협상 결렬되는 데는요, 미국의 그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고기. 결국 초국적 자본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미국에서 소비하고 일부 외국에 파는 게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우리가 대변해서 희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이나 노동자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협상 결렬 선언을 하고 바로 그런 어떤 민중적 기초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협상에도 힘이 붙고 또 우리가 얻을 것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핵심 쟁점으로 꼽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섬유분과에서 좋은 결론이 난다면 우리도 충분히 큰 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 FTA라는 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이제 분야별로, 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미국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그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과연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분야, 공공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가 얼마나 반영이 돼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뭐 1, 2년 정도 시간을 갖는들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협상이 잘 이후에 이루어진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재계 쪽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재계 중에서도 이제 중소기업보다 네. 이제 대기업이요. 우리 그 대표적인 대기업이 주식 소유 지분율 자체가 이미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주자본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니까 당연히 한미 FTA가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타결되길 원하겠죠. 그러나 일단 타결되면은 그거를 누가 다 감당을 해요? 결국은 수많은 농민 노동자들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정부의 어떤 책임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민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타격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전체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혜택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자, 이제 값싼 쇠고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니까 쇠고기에 있어서 광우병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발견된 다이옥신이라든가 또는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요. 표면적으로 쇠고기인데 쇠고기를 포함해서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데, 이런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문제와 싼 값에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먹거리를 그냥 싸다고 먹는 것과 과연 어느 게 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이 만약 논의되지 않으면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먹고 나서 나중에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단 몇 사람이 죽더라도 그거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건강권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임 원장님, 앞서 이제 우리 워싱턴 특파원과의 네. 고원일 교수님, 선진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요즘의 이제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결국에는 문을 열어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한계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정부에서 내세우는 이제 개방론 인데요.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개방도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FTA라고 그럴 때도 미국만의 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나라와의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한미 FTA 저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쇄국론자로 얘기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그 언어적으로 사실은 기만하는 그 행위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가 이미 개방될 대로 개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그 FTA 협정을 논의하고 그럴 때, 저는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참 내가 곤혹스러운데, 왜 그러냐면은 한미 FTA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협상하고 우리의 이익이 관철이 안 되면 그 협상 결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쪽을 고려해서 내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은 거 내주다가 한이 없어지죠. 이런 협상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아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IMF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이 될 거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들 속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면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러한 충분한 준비 없이 협상 체결을 한다면은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지에 내몰고 또는 그 실업자가 되게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서 그 어쩔 수 없이 살아나가야 되는 이러한 식으로 만든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분야별로 우리가 좀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해주면서,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또 다른 나라들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개방이라고 이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말 때,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근대 이행기 때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역량이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자주권의 문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다변화하지 못한 문제, 이런 것이 이제 해결 과제죠, 오히려. 당연히 미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거기에만 매몰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더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한미 FTA를 지금 결렬 선언을 하고, 시간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무역촉진권한법을 미국의 일정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밤새도록 협상을 계속하고, 이것조차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야죠. 어떻게 미국 시간에 맞춰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충분한 여유를 가면 몇 개월이나 또는 몇 년 이러더라도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네. 김원일 교수님, 또 이경태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협상 시작된 게 2006년 2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날 바로 그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산업 경제가 또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방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해서
2008년도에는 특히나 쇠고기 수입 문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와 연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나 결국 2011년도에 바로 협정이 인준됩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2011년이 인준이 돼서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 그리고 저지 활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전개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터뷰 한 것, 그러니까 2011년도 상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AP통신인데요. 왜냐면 협상도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이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 날치기 되고 나서 직후의 문제인데요. 그 전부터 바로 10월 달부터 그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 집회를 열고 이랬었죠. 그런데 그 정부에서는 당시 2011년도 10월서부터 이 국회 날치기 통과를 기도하면서 또 이런 국민 집회를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살인적인 물대포를 이용해서. 경찰 살수차가 시위대 진압에 나섰습니다. 오늘 시위는 저녁 6시쯤 끝났지만 다음 달 3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책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는 한은 비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명확한 이제 반대 입장에서 쭉 했는데 한 100여 명이 연행이 됐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후에 연행도 되고 물대포도 맞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연행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수차례 물대포를 쏘아가며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 연행했다며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굴욕적인 한미 FTA 협상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제 날치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지하기 위한 운동도 전개합니다.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는 1,200여 명이 모여 FTA 비준 반대를 외쳤습니다. 시위대가 거리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저지했고 11명이 연행됐습니다. 경제 주권을 비롯한 총체적인 우리 사회의 주권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도 그것이 강행 처리가 됩니다. 날치기가. 그래서 그 날치기 됐을 때 이제 상황이죠.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강행처리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5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집회 장소를 서울 명동 일대로 옮겨 밤늦게까지 거리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안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농성이, 그리고 밖에서는 FTA 강행 처리 규탄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셨듯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한미 FTA, 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체제로 우리가 지금 5년 됐죠? 예, 이 5년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가 매우 심각한 빈익분 비익부와 같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예, 경제 상황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단 체제 하에서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위험, 전쟁 위험이 아주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바로잡지 않으면 이 잘못된 협상과 이 한미 FTA 체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 문제와 씨름하다 보면은 사실 그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대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답사를 많이 보내주고 해서 체험하고, 또 가족이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게 인생은 여행과 같다. 그래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문화를 체험하듯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수많은 여행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국내와 국외의 그 여행 중에서 굉장히 권하고 싶은 것을 그래서 꼽아보면 참 이게 어디를 가도 다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중간중간에 여행을 갔던 그런 사진들이 좀 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행 중에는 역시 그 가족 여행으로 했던 그 해안선,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을 거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행했던 것 상당히 그 기억에 남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한번 여행을 해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뭐 해외 여행도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뭐 멋진 곳을 보고 만난 것을 별미를 맛보고 이걸로는 사람들이 성이 안 차죠. 문화적 욕구가 높아져서 역사문화답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역사문화답사를 국내에 하기도 하고, 해외 역사문화답사 중에서는 뭐 중국 운남성, 차마고도 여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 밖에 외국에 어디를 가도 그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여행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이게 국내 여행이기도 하고 또 해외 여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백두산이 바로 백두산 고구려가 우리의 땅이기도 하고 또 중국의 현재 땅이기도 한데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백두산 및 고구려 유적을 추천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백두산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있죠. 예. 이때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었는데 천지. 백두산은 단순히 그 민족의 영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 근현대사 속에서도 간도개척과 그 독립운동, 무장투쟁과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민족의 땅인 그 백두산을 중국을 경유해서 가야 된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가 바로 조선과 중국의 그 경계 선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상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는데 구름이 걷히고 이렇게 천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는 호태왕릉이라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능으로 추정하는데 사실 그 명확히 그 입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다만 이걸 알 수 없는데 다만 호태왕릉 비라고 여겨지는 그래 호태왕릉 비죠. 이 비가 있어서 추정을 하는 거죠. 능 앞에 이런 그 비문을 새긴 바로 비가 있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비각이 있는 모습 여기 있고 지금은 또 새롭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저거죠. 호태왕릉이라고 추정을 하는 곳.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장군총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발굴 및 정비 이런 건데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죠. 적석총인데요. 이러한 것도 이제 장수왕릉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상당히 큽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은 당시에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많이 떠올렸는데요. 만주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여행 비용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던 이런 것이 가슴에 남아 있고 또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호태왕비를 축소해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을 시조를 추모왕이라고 고구려인이 광개토왕비, 호태왕비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쭉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압록강, 바로 중국과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우리 그 같은 민족인 이북의 모습 압록강가 위화도 부분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위화도 회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또 가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천지가 전체를 한 번에 담지 못해서 나누어서 찍어가지고 이어붙인 겁니다. 천지의 전경이죠. 사실 백두산이라는 게 고조선서부터 또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해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시대에도 백두산이 바로 우리의 땅이었죠. 사실 그런 어떤 고대사의 경우 고조선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는 이 백두산은 극히 일부긴 한데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었고 만주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여행 형태가 있겠지만 역사문화답사의 형태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특히 여러 곳 중에서도 고구려 유적이 남아있는 그 백두산 및 그 인근 지역을 보고 나아가서 사실 독립운동까지 체험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행을 해봤으면 하는 권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곳을 백두산 및 고구려 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